일단 재개발 시장도 아파트 시장이랑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파트 시장을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아파트를 주로 다루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이제 저는 재개발 재건축 쪽에 시간을 쏟는 게 많으니까. 작년에 진짜 분위기 너무 안 좋았죠. 이제 1월 3일 날 대책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나오면서 이제 DSR 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꼬꾸라졌던 시장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작년 12월이 단기 저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참 예상하기 힘든 것 같아요. 여튼 단기 저점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가 풀리고 대출도 좀 풀리면서 반등을 한 거죠. 그러면서 실거래가 실제 찍혔죠. 특히 동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시작이 됐는데 실거래가 막 찍히면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얘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냐? 보합이 될 거냐? 떨어질 거냐? 요거에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얘가 더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일단 얘가 이렇게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일 큰 허들이 지금 규제, 취득세 특히. 결국은 이 시장, 이렇게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거주장만으로는 밀어 올리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다주택자들, 막 주택을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게 돈이 될 거다. 그래서 사서 들러붙어줘야 되는데 취득세라는 허들이 너무 크고요. 네. 그 다음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제외하고는 다주택자들 DSR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주택자들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진 않고 지금은 매도와 매수가 되게 팽팽하거든요. 네. 일단 매수 입장에선 바닥 가격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닥 가격을 본 상태에서 실거주자가 지금 올라버린 가격에서 확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결국은 매도랑 매수의 싸움인 건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책, 지금 현재의 고금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금매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매수가 이거를 계속 따라잡아 주면서 살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데, 그럼 이제 매도는 바닥을 찍고 당연히 바닥 가격에서 안 팔겠죠. 지금 실거래가 가격에서 내놓을 거고, 매수는 옛날에 바닥 가격을 원하고 있을 거고, 지금 여기서 이제 절충점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네. 이게 더 올라가기보다는 보합으로 계속 유지가 되다가 전세 가격이 형편없었잖아요. 작년까지 역전세라고 장난 아니었는데, 임장을 다녀보면 실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지금 3% 정도로 내려왔고, 임장을 좀 다녀보면 전세가가 조금씩 오르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하반기에 전세가가 좀 회복이 되고 역전세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없어지고 이제 금리도 더 이상 올라간다는, 지금 거의 안 올라가는 걸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올라간다는 시그널이 어느 정도 멈춰지고 하면 유의미한 장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사실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더 생각해야 되는 게 강남권에 입주가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강남권 입주는 한번 우리가 조금 유념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면 사실 재개발 시장 분위기도 비슷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재개발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랑 연동이 되는데, 재개발은 실수요가 안 붙는 시장이거든요. 다 거의 90% 이상이 그 투자 수요가 붙는 시장이니까 보통 재개발 시장의 사이클은 아파트가 떨어지면은 재개발은 더 많이 떨어져요. 그게 과거 하락장이었어요. 아파트가 예를 들어 한 15% 떨어질 때 재개발은 30% 떨어지고, 왜냐하면 아파트는 그래도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작년은 좀 예외로 할게요. 작년은 워낙 거래량이 없었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의 하락장 시기에서도 한 달에 서울 아파트가 아무리 못해도 3,000~4,000씩은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럼 보통 아파트가 이렇게 떨어지면 아파트는 그래도 누군가 그걸 찾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재개발은 아무도 안 붙는 게 맞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케이스였는데 이번 하락장 때는 그게 조금 다르게 나타났어요. 일단 첫째는 학습 효과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빌라가 없어지고 나서 신축 아파트가 들어가서 랜드마크가 된 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매가 일어났죠. 막 던지는. 근데 지금은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여기가 정말 좋아질 거야 라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그러니까 재개발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과거보다는 그 낙폭률이 낮았어요. 낮았는데 여기에는 그 낙폭률도
사업장마다 다르게 나타났어요. 자,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 하락과 이 정비사업지에 뭐가 이슈가 추가가 됐냐면 공사비 인상이에요. 막 초인플레이션 해갖고 인건비며 뭐 철근 콘크리트 값이 막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결과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핵심은 뭐냐면 일반 분양 수입으로 이 비용들을 상쇄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일반 분양을 많이 받아서 내가 빌라를 부시고 아파트를 짓는 그 비용을 충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분양 수입으로는 그 비용을 다 충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내는 게 분담금이라는 거거든요. 돈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일반 분양이 얼마가 나오는지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기서 핵심 사항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일단 일반 분양 개수가 많아야겠죠. 일반 분양 수입이 늘어나려면. 아니면 개수가 좀 적더라도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곳이면 좋겠죠. 이 두 개가 안 맞아지는 구역들의 낙폭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 두 개로 일반 분양 수입이 어느 정도 공사비를 상쇄시킬 만한 기대감이 있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어요. 여기서 지난 하락장에서, 그러니까 2010년, 14년 하락장에서는 재개발이면 무조건 아파트보다 거의 2배씩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별화가 된 거예요. 더 많이 떨어지는 곳과 덜 떨어지는 곳이. 요런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규제. 이거는 그 재개발 지역의 그런 어떤 본연의 가치가 아니라, 예를 들면 한남 3구역에 용산구 한남동이 입지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안 계실 거예요. 너무 좋죠. 근데 지금 강남 3구랑 용산구는 투기 과열지구에서 빠지질 않았잖아요. 여전히 규제 지역으로 남거든요. 그럼 어떤 재개발 지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그런 사업 단계가 있거든요. 거의 재개발의 이제 거의 마지막은 아니고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 뭐 한 7, 80% 정도 간 단계인데, 관리처분 인가를 딱 받게 되면 조합원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해요. 즉 사고 팔지를 못 해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만큼이냐? 거의 짧게는 7, 8년에서 정말 잘못하면 10년까지 간단 말이에요.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팔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급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 한남 3구역에 있는 물건을 7, 8년 동안 들고 갈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남동 가면은 2, 3, 4, 5구역이 있는데 2구역, 4구역, 5구역에선 막 던지는 물건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런 정책적 이슈로부터 자유로우니까. 근데 한남 3구역이 지금은 그 상가 소유주들 일부가 관리처분총회 뭐 가처분 뭐 해갖고 좀 법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슈가 되기 전에는 뭐 3월달, 4월달에는 한남 3구역에 관리처분 인가가 난다라고 막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관리처분 인가가 딱 나버리면 못 파니까 그 전에 막 던지는 매물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던지는 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한남 3구역의 가격이 떨어졌겠죠. 이게 또 어디로 영향을 미쳤냐? 부가현, 노량진. 옆으로 이렇게. 예. 왜냐하면 한남 3구역이 부가현보다는 좋잖아요. 노량진보다 좋고. 근데 여기서 싼 매물들이 나오니까 내가 노량진에 가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럼 나 한남으로 가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하락장과 지난번 하락장의 재개발 시세의 흐름이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랑 그다음에 공사비 인상이 막 대두되면서 이런 일반 분양 수입으로 얼마나 상쇄시킬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이슈로 그 하락폭이 다 다르게 나타났어요. 완전 사업장마다 다 다르게. 그래서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재개발은. 이거 어떻게 보면 같은 구역이라 할지라도 구역 명에 따라 또 다르겠네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뉴타운에 뭐 A-1구역이 있고 A-2 구역이 있는데 A-1구역은 조합원이 1000명인데 일반 분양이 100개야. 여기는 조합원이 1000명인데 일반 분양이 2000개. 이럴 수도 있죠. 물론 이런 사업장. 그러면 A-1구역은 죽어나는 거고 A-2구역은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은 흐름은 여러분들이 큰 흐름을 볼 때는 아파트 시장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되,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구역마다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걸 볼 줄 아셔야 돼요. 왜? 다 다르거든요. 이제 재개발도 아파트랑 연동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전세가도 좀 중요하고, 이제 금리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매스컴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또 미국 금리가 이제 다 올랐네. 근데 아니네. 또 한 두세 번은 더 올려야 되네. 우리 한국은행 금리는 이제 얼마 전에 동결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랑 개별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뭐 매스컴에 보면은 막 이 얘기 저 얘기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막 쏟아지는 미디어에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미국 금리가 어느 정도 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 금리도 어느 정도 될 거다를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사이트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소개해 주십시오. 각종 보도자료에서 금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 금리에 대한 얘기 나올 때 사실 저는 그거 잘 안 보고요. 저는 딱 요 사이트만 보고 금리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가고 있거든요. 페드와치라는 툴. 예, 페드와치 툴이고요. 영어인데요? 예, 영어입니다. 영어네요? 제가 이거 뭐 영어 하나도 모르셔도 돼요. 저는 일단 영어를 못 하거든요.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렇게 페드 와치 툴 해갖고 치면은 여기 이제 CME 그룹에서 여기 왈왈왈.cmegroup.com 해서 CME 그룹에서 만든 요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네. 자, 요 사이트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CME 여기 나와요. 이 CME 그룹이 저 자세히는 모릅니다.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게 미국 시카고에 있는 선물 거래소 파생 상품을 주로 투자하는 회사인데 멋있어. 여기서부터 일단 멋있어. 제가 그래도 금융권에서 한 20년 근무했잖아요. 영국계 회사도 좀 다녔습니다. 네. 멋있어. 갑자기 또 그 미 연준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점도표도 나오고. 예. 그럼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앞으로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 방향을 알려주는 사이트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만 봐요. 자,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네. 벌써 어지러운데요? 아니야. 하나도 어지러우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23년, 여기가 3523이라고 돼 있죠. 네. 요게 23년 3월 5일인 거예요. 쏘리. 23년 5월 3일. 거꾸로 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23년 그렇죠. 5월 미국이니까. 3일. 미국이니까. 그러면 지금이 4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23년 5월 3일 날은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 금리 상단이 5%거든요. 그러면 5월 달에 미국 금리 상단이 5%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13명이라는 얘기예요. 동결 정도로. 그렇죠. 동결. 보는 거죠. 자, 미국 상당 금리가 5.25%로 될 거라고 보는 페드, 미 연준 사람이 86.7%라는 얘기예요. 25bp가 올라간다. 네, 그러면 이거 딱 보면 5월 달에는 25bp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23년 6월 14일로 가볼게요. 23년 6월 14일로 가면 자, 상단이 5%로 고정될 확률은 9.9%죠. 근데 상단이 5.25%로 갈 확률은 69.5죠. 상단이 5.5로 갈 확률이 20%죠.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5월 달에 금리가 한 25bp 한 번 더 오르고 그 다음에 6월 달은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볼까요? 23년 7월 26일 가볼게요. 23년 7월 26일 가보면 5.25가 확률이 제일 높죠. 결국은 5월 달에 25bp 한 번 올려서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 거냐.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사람들은 궁금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초에 이게 지금 과거 데이터는 여기에 기록되지 않아요.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 거거든요. 네. 과거 데이터는 기록되지 않아서 여기서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작년에 미국이 막 자이언트 때 울트라스 때 막 올라갔잖아요. 네. 사실 그거는 거의 다 틀렸었어요. 그때는 막 인플레이션이 막 급작스럽게 올라오면서 미국 연준에서도 그냥 금리를 막 정신없이 올렸을 때니까. 그런데 일단 그렇게 오르던 금리 상승이 작년 4, 4분기서부터 이제 살짝 완화되면서 작년 10월, 11월 달에 올 1월, 2월, 3월, 4월을 금리를 예측했던 페드와치 툴이 있었을 거잖아요. 작년 10월 달에 예측했던 거. 지금 미래를 예측하듯이. 네. 그게 제 블로그에 제가 그때 몇 번 올려놨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어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얼추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페드와치 툴을 올 3월 달에 금리를 예측한 게 한 5% 정도 돼요. 그럼 지금 실제 5%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는 그러니까 급격한 경기에 막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인플레이션이 다시 막 폭발한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은 이상은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맞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저는 좀 큰 흐름으로 놓고 보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커런트라고 해서 우리가 요거 지금 날짜 찍어서 봤죠. 네. 여기 프로버빌리티로 가면 돼요. 프로버빌리티 딱 가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 두 개만 보면 돼요. 자, 보면 5월 3일 날 아까 87%가 상단 5.25 본 거잖아요. 그리고 6월 달 상단이 5.25를 69.7%가 본 거죠. 그 다음에 7월 달 상단이 5.25를 56%, 그러니까 제일 많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만 보면 7월까지 25bp 정도 한 번 올라서 유지되다가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쫙 떨어지죠. 쫙. 색칠로 딱 해놨네요. 제일 높은 구간. 확률이 제일 높은 걸 색칠을 해놓은 거죠. 하늘색으로. 그러면서 쫙, 이게 언제지? 9월 달부터 이제
미국은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거죠. 했다가 떨어지고 그래서 내년 9월에는 상단이 3.25. 그러니까 지금이 5%니까 5.25%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200bp가 내년 9월까지는 200bp가 다시 떨어지는 거죠. 갑자기 또 확 내리네요. 네, 확 내리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파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금융 위기도 나온다고 하고 경기도 이제 금리 계속 올리면 경기도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막 매스컴에 막 별의별 얘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보시고 막 그때 희비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항상 이거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쨌든 올 7월까지는 지금보다 금리가 25bp가 더 오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에 뭘 할 건지에 대한 뭐 투자 전략? 대응 전략? 그걸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죠. 이게 곧 있으면 온단 말이에요. 이걸 보니까 가슴이 떨리네요. 가슴이 떨리죠? 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저는 이거를 제일 많이 봅니다. 미국 금리 가지고 댓글로 싸울 일이 아니네요. 그냥 그렇죠. 이거 보면 정리가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얼추 되네요. 네, 맞아요. 방향성이. 네. 그래서 어제도 뭐 보면 막 신문에 뭐 누구는 이제 미국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간다. 아니다. 두세 차례 더 올릴 거다. 막 솔직히 우리 같은 일반인이 보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안 봐요. 그냥 딱 이것만 봐요. 재밌네요. 이거.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여기 보면 커런트랑 요 프로버빌리티만 봐도 상관없는 거고. 그럼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작년과 같은 급격한 금리 상승이 이제 없다고 봐야죠. 올라봐야 25bp. 그리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이거에 대한 신빙성은 있냐 없냐 물어보신다고 하면 작년에 막 오를 때는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막 오를 때는 재작년에 예측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그렇게 초인플레이션이 올지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그 막 금리 올리기 전에 미 연준 의장도 그랬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할 것 같지 않다. 우린 대응할 수 있다. 막 그렇게 인터뷰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막 오를 때는 안 맞았는데 제가 작년 10월 달에 조회하고 11월 달에 조회했던 그 데이터를 지금 와서 보면 얼추 맞는다는 얘기죠. 상황에 따라서도 이 중간중간에 이게 바뀌기도 합니까? 매일매일 바뀌죠, 데이터. 요게? 그렇죠. 매일매일 바뀌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과거께 저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늘 87.1%잖아요. 자주 틀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흐름 자체가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이게 87.1%인데 이게 시간이 가면 아마 점점 높아질 거예요. 88, 90, 91로 올라갈 거예요. 그걸 또 살펴보는 재미가 또 있겠네요. 있죠. 여기 2024년 한 5월, 6월, 7월 이 정도 되면 네.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달라질 수 있죠. 드네요. 네. 좀 확 떨어지니까. 뭐 이때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떨어지는 방향성. 그렇죠. 이 방향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내가 지금 금리가 얼마냐 이거보다는 얘가 지금 떨어져서 얘냐 올라가서 얘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제가 봤을 때 한 번 꺾이고 한 두 번 꺾이잖아요. 한 번 내려가고 한 두 번 내려가면 방향성이 얼추 잡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때 시장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괜찮죠? 네, 왜냐면 지금 아직 한 번 더 올릴 게 남아있긴 하지만은 네. 미래가 이렇다라는 걸 보면 그렇죠. 기분이 좋아지죠. 맞아요. 우리 1년만 버티면 됩니다, 여러분. 올 하반기면은 분위기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